지향성을 지닌 민족의 노래를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는 뭐 아시다시피 남북한의 통일 한국에 우리가 그때 남북 단일팀 할 때 우리 그때 그런 뭐 했잖아요. 남북 단일팀 할 때 남북한 공동의 국가로 이 아리랑을 우리 그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한반도의 통합적인 노래로 남게 되는 바로 그 노래가 바로 이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춘사 나홍규의 그 위대함은 사실상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그 뒤에도 죽기 직전까지 근데 이제 점점 아시다시피 아리랑이 지나고 30년대 되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이제 이른바 기만적인 문화 통치, 무늬만의 문화 통치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이제 이 제국주의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제 손톱만큼의 진보적인 요소들도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나홍규는 계속해서 흥행을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화가 다 걸레가 되는데 뭐 이전에는 그나마 아리랑 때 나왔어. 이 정도는 허용해 줬잖아. 근데 이제 30년 되면요, 뭐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전부 다 검진에 걸린다는 거예요. 영화가 아니라 걸레가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되는 어떤 그런 흥행의 실패들이 이제 이 나홍규의 삶을 좀먹게 되고, 그런 결국 이제 그가 꿈꾸는 진정한 어떤 민족 영화의 완벽한 어떤 그 구현을 눈에 보지 못한 채 너무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요, 사실 나홍규가 이 30살이 되는 해에 주연을 맡은, 그리고 대본과 주연을 맡은 1932년 이규환 감독의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또 하나의 위대한 민족 영화의 걸작이 있어요. 저는 구조적으로는 이 임자 없는 나룻배가 훨씬 더 아리랑보다 더 진일보한, 나는 왜 우리나라의 위대한 감독들이 이 영화를 리메이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감독들이. 이 영화는 오리지널 대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1932년 이 임자 없는 나룻배는요, 굉장히 놀라운 리얼리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춘삼은 이제 나홍규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나홍규는 인생 최고의 연기를 보여줘요. 시골에서 이제 막 한박과 수해로 막 가뜩이나 소장농인데 제대로 살지 못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의 경성으로 와서 인력거 꾼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거 꾼으로, 그러니까 요첩 대목은요, 약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랑 비슷해요. 인력거 꾼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택시가 등장하고 하면서 점점 인력거 꾼들이 이게 이제 점점 사양산업화하고 되면서 또다시 이제 도시 빈민에 밀려났는데, 임신한 자신의 부인이 이제 굉장히 갑자기 이제 일종의 쇼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인력거에 싣고 막 병원에 이제 가는데, 병원에서 이런 가난한 남루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질 않죠. 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눈이 뒤집힌 이제 이 주인공 춘삼은 막 아무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서 나와서 병원에 오기도 전에 뒷조선 형사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요. 그렇게 이제
감옥을 살고 2년 뒤에 출소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마누라를 찾으러 갔더니 마누라는 이미 택시 운전사랑 운이 맞아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지만 이미 이제 도시 중산층이 되어버린 마누라는 무슨 문지방에 쫓기는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딸만 그 길거리에서 나왔던 그 딸만 이제 이 춘삼이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강을 건네는 이제 이 나룻배의 사공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 건네주면서 싹 그 도선비 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딸과 함께 살면서 늙어가는데 이 딸이 드디어 이제 한 16살 됐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로 위로 철교가 자기가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는 이 강 위로 철교가 놓이는 거예요. 철교는 누가 돈 내고 그 나룻배를 타겠어요. 그 대세 시대의 대세는 뭐 이 그냥 늙어버린 사공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이제 그 이러한 어떤 이 삶의 좌절과 어떤 분노에 찬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도끼를 들고요. 이 철교를 부수기 위해서 철교들을 갖다 도끼로 그냥 찍다가 그냥 바로 그 기차에 받쳐서 사망합니다. 근데 그 사망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가 동시에 이어진 그 몽타주가 되냐면 이 철교를 도끼로 부수려고 집에서 막 나오면서 그 스슬에 이 등잔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붙어요. 그래서 방에 자고 있던 자기의 딸이 타 죽어요. 딸이 타 죽고 본인은 이제 기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트는 그야말로 주인을 잃은 그 메어진 나룻배 철교 아래에 메어진 이 나룻배로 끝나요. 주인공이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떤 인력거와 나룻배라는 어떤 그런 이제 정근대적인 그런 아까 말한 사실 주인공은 어떤 의미에서 공간의 패배자거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공간의 권력에 패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공간의 질서로부터 그런 끊임없이 패했고 도시 밖으로 밀려나서 다시 시골로 밀려났는데 다시 그 시골에서조차 밀려남으로써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존속할 수 있는 여지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임자 없는 나룻배인데 이 작품은 아리랑 뒤를 잇는 정말 그 식민지 시대 최고의 어떤 그 민족적 리얼리즘의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당시에도 엄청난 아리랑만큼은 아니지만 상업적 성공과 비평적인 어떤 그런 그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국에서 한국 식민지 시대 한국 영화가 갈 수 있는 어떤 그 최전선인데요. 이때 이제 이 늙은 아버지 역으로 분한 나홍규가 독립운동의 탓인지 변장을 하는 걸 그렇게 영화를 하기 전부터 좋아했대네요. 취미가 변장이었대. 그래서 나오는 영화마다 전부 이미지와 캐릭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무슨 영화를 나와도 찰리 채플린이잖아요. 근데 나홍규는요 마치 왜 헐리우드 배우 중에 그런 배우 있잖아요. 나오는 영화마다 다 이미지 다르게 나오는 배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처럼 그래서 실제 본 얼굴을 몰라서 이 사람이 길을 가도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배우가 있어요.
나홍기는 나오는 드라마마다의 그 이미지 컷, 영화는 남아있지 않지만 주인공 이미지 컷은 다 남아있으니까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일인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르게 분장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이 이전에 그 나홍규, 풍운하나 아리랑의 나홍규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그 이미지예요. 근데 이 딸로 나온 이 여배우를 주목하십시오. 이 여배우가 바로 이 영화로 혜성과 같이 데뷔한 그리고 3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북한 영화사를 수놓게 되는 북한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하게 되는 문혜봉입니다. 근데 이 문혜봉은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북한을 선택하는데 이미 식민시대 때부터 최고의 톱스타로 이제 사람들만 뜨겠는데 이 그 문혜봉의 출세작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임잡는 나룻배에서의 나홍규의 그 정말 처절한 비주얼 컷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통상적이지 않은 배우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 영화사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창가의 시대가 끝나가고 유행가의 시대가 바로 현해탄의 정사라고 이름 붙여진 윤심덕과 김우진의 동반자설로 인해 열렸습니다. 알다시피 사이찬미는요, 뭐 제가 뭐 굳이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전복과 반전의 순간에서도 이미 했고요. 사이찬미는 그 멜로디는 알다시피 루마니아의 클래식 작곡가인 이바노비치의 월츠고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음악, 클래식 음악의 선율입니다. 관현악 곡의 오케스트라 곡의 선율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윤심덕과 김우진이라는 사회 유명인사의 셀러브리티의 동반자설로 인해서 확 그 음반에 사람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만 우리는 주목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시 식민지의 대중들이 이른바 서양 음악의 질서를 아무런 저항 없이 굉장히 마치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음악 질서거든요. 우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창가의 마지막 모양인 이 풍진세월을 들었습니다. 그 이 풍진세월과 사회참미에는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가 존재해요. 음계적으로도 그렇고 리듬 패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무엇보다 발성법의 차원에서 너무나 먼 거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런 당시에 위화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구에 대한 그야말로 선험적인 동경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집단적인 미심쩍음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쉽게 그 음악의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의 음악의 선율을 딱 들려드리면 여러분 반응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그 음악 질서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음악의 질서에 우리는 경험되지 않았고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의 음악을 듣고 갑자기 탈레반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냥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우리는 불편한데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반복적 학습의 경험이 없는 그 시대에 그런 서양 음악을 생째로 통째로 봐야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굉장히 미묘한 어떤 또 하나의 요소들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갑자기 창가의 시대가 서양 음악에 바탕을 둔 유행가의 시대로 그냥 창가 끝 유행가 시작 이렇게 역사는 단선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적 요소들이 영화와는 달리 음악적 요소들이 그야말로 다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화는 우리 앞에 그 사전에 전제가 되는 전통적 양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화 자체가 이미 20세기 산물인데요. 근데 음악은 다르죠. 음악은 영화는 달리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 가까운 거는 판소리고 먼 거는 민요죠. 근데 이 판소리와 민요, 그다음에 판소리의 현대화인 창극,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역 만든 걸 갖다가 서양 연극처럼 캐릭터마다 배역을 만든 게 창극이잖아요. 그리고 판소리는 프로시니엄 무대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한 면이 열려 있는 3차원 무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소리는 우리가 서편집에서 알지만 열린 무대죠. 그냥 가운데 거적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무대다 이거야. 객석이 있고 사각형 무대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삥 둘러져서 보는 판소리의 열린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로 갖다 놓은 것이 창극입니다. 그런데요, 이 판소리의 스타들은 어제 시대의 스타들은 1930년대도 스타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판소리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대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의 단일 음반으로 가장 많이 팔린 판은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도 한국 음반사상 최초의 10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흔히들 얘기되는 백년설의 나그네 스름도 아닌 서편제의 기수였던 임방울이 부른 판소리 춘향가 중에 옥중대목 쑥대머리 귀신 형룡. 이 음반은 해방 전부터 해방 후까지 비공식 추산으로 한국 음반사상 최초로 100만 장이 팔렸다라고 얘기되는 음반이에요. 이거는 그냥 창극도 아니고요, 오리지널 판소리예요. 판소리에 그냥 한 대목만을 녹음을 한 것인데, 왜냐면 판소리는 너무 기니까 이 3분 43초짜리 쑥대머리 귀신의 형용 대목은요, 그 어떤 1950년 이전에 그 어떤 음반보다도 많이 팔리는 음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식민 통치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의 제도적 단절을 불러갔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한국이 전통 문화와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되는 것은 공업화와 도시화, 다시 말해서 박정희의 경제개발 시대에 이루어진 공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공동체의 붕괴, 저고가 정책원이나 농촌 공동체의 농업체제의 붕괴 때문이지 식민시대가 아니에요. 1960년대의 동아일보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판소리 민요에 대한 취향은 트로트에 대한 취향과 거의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반도의 다수의 대중들에게는 판소리와 민요가 어제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 당대의 것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와 민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식민시대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제 대중문화의 영역 안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와 민요가 창가, 일본이 만들어낸 엔카와 만나면서 하나의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신민요라는 새로운 어떤 장르가 1930년대에 등장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전통적인 민요의 질서가 일본의 엔카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신민요. 진정한 의미의 한일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와요. 이때 만들어진
창작 신민요. 이거 완전 상품이에요. 딱 3분짜리. 그냥 판소리는 너무 길어서 상품화가 안 돼. 딱 그 당시 SP판에 한 면이 약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면에 담을 수 있는 이 대중가요. 그거를 만들어진 1930년대 만든 신민요 중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민요로 알고 있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들강변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민요로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요 1930년대 음반사가 만든 신민요예요. 그 작사자는 누구냐면요 당시 최고의 만담가였던 신불출, 최고의 스탠딩 개그맨 신불출이 가사를 쓰고요 문호월이 작곡한 음반사가 만들어낸 상품이에요. 신상품이에요. 너를 반전 손거를 기울어진 가지다가 무정새와 한호리를 싱싱 돌며 내어나 볼까 내어 봄바들 꽃미들이로다 푸르른 덜기더 물만 흘러가노라 너를 상전세.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변종 하이브리드 노래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건 만들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만들었는데 이때 이 노래를 소화한 직업적인 가수들은 다 기생 출신들의 가수였어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민요를 소화할 수 있고 신상품인 일본의 엔카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직종 기생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그 기생 출신 가수인 왕수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노래 노들강변이라는 대히트곡을 34년도에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가 노들강변이 히트할 때가 언제냐면요 목포의 눈물 트지기 1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른 박부영, 특히 기생 출신으로 신민요의 여왕으로 불리었던 선우일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생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그 기생 출신, 그리고 이제 신민요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가짜, 이 사람 이름을 딴 가짜 가수들까지 전국에 득실을 했던 신민요의 여왕이 있어요. 바로 이화자입니다. 꼴망태 목동 뭐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인데요. 가짜 이화자가 전국에 몇 명이 있을 정도로 이 신민요의 열풍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신민요라고 불려지는 국적불명의 민요, 우리의 민요 질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전통은요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세레나, 설날이나 추석만 되면 꼭 나오는 가요 청백전 하면 꼭 이렇게 깍두기를 끼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적인 히트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한국의 그 주류 미디어인 TV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 변종 장르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기를 버텨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민요 계열에서 3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모던 보이 모던 걸 시대에 다시 할 텐데요. 만요라는 또 독특한, 또 이 만요는 만화할 때 만자 만화, 이 만요라는 희한한 장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요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겠지만요, 일종의 1930년대 랩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왕서방 연서, 비단이 장사 왕서방 이거 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오빠는 풍각장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템포에 굉장히 산문적인 그 세태풍자의 내용을 담은 이런 노래를 만요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약간 댄스 뮤직이면서 이제 산문적 가사가 들어있는 일종의 30년대 랩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만요도 따지고 보면 이 신민요의 계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신민요 출신 가수들이 신민요 인기가 떨어지고 난 뒤에 만요를 통해서 재기를 꿈꿨습니다. 한때 뭐 그 눈물 젖은 두만강 때문에 민족의 가수라 불렸던 김정구라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수도 사실은 만요 가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민요는 이렇게 다른 표정들을 바꿔가면서 많이 나왔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윤심덕과 같은 이제 유학파들에 의한 음악 엘리트들은 또한 이제 창가와 결별하고 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예술 가곡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써냅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 예술 가곡과 유행가 사이에 그렇게 큰 그런 부기점이 없었던 게 유행가도 유학가 안 갔다 오면 안 돼. 엔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엔카의 위대한 작곡가인 트로트의 뽕짝의 위대한 작곡인 손목인 박시준 다 일본 유학파들이에요. 최초의 직업 가수라고 부르는 최규엽 일본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사실 이게 그렇게 딱히 구별이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중음악이 되고요.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으면 예술 가곡이 돼요. 가령 이제 이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남파 홍영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홍영후라는 사람, 홍남파라는 우리 민족음악의 아버지 무슨 어르죽을 하여튼 이 한국 최초의 그 예술 음악 작곡가, 클래식 작곡가라고 해서 남파 홍영후가 나화랑이라는 필명으로 뽕짝곡 졸라리 쓴 거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낮에는 나화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공한 노래는 별로 없어. 뽕짝 수준으로 보면 박시춘의 발꼬랑지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돈을 번 거죠. 이제 사실 돈을 벌면서 그런 곡을 작곡했고요. 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그가 이제 유학에서 돌아온 바로 이듬해인 1920년도에 작곡했다는 봉선화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지나가다. 사실 이 노래는 1920년에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알려진 것은 1940년대예요. 그러니까 20년간 책상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가 마치 막 민족 저항의 노래라고 얘기되는 그 자체가 난 사실은 굉장히 셀프 공천 같이 들린다는 거지. 실제로 홍남파가 이제 막판에 친일을 합니다. 이광수만큼 노골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요. 워낙 이제 음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광수 작사, 홍남파 작곡, 조선의 아침, 밤이 깨었다 희망의 아침, 일본 군가를 작곡해요. 근데 사실은 뭐 진짜 악독한 현재명이나 아주 지능적인 이광수와는 달리 그의 친일의 수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41년에 폐병으로 병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가 1938년도에 도산 안창호의 뜻을 기리는 흥사단가를 작곡한 것으로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어서 혹독한 좀 폭력, 고문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러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아마 맞고 온 놈이 아픈 걸 아는 거거든요. 이제 일본 총독부의 요구에 이제 순순히 그냥 응한 것은 한 2년간 응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두둔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다른 악질적인 친일파에 비하면 친일의 정도는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일의 그런 친일한 건 친일한 거잖아.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봉선화가 막 어마어마한 민족 저항가였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검거되었다는 등 이런 걸 갖다 이것들이 날조합니다. 홍남파의 그 후예들이라는 것은 그 집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이른바 한국의 서양 음악파들이 그런데 일본 그 저기 경찰 기록에는 봉선화 불러서 검거당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그 셀프 탄압 조작이야. 아니 탄압한 자는 탄압한 적이 없대는데 막 우리 끌려가서 맞았어요. 막 왜냐면 이 노래가 민족의 노래니까요. 뭐 이런 거는 좀 추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홍남파가 굉장히 뛰어난 멜로디 메이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가 작곡한 동료죠. 고향의 봄이라든가 봄 이제 한국형 가곡 시대의 시작인 봄처녀나 뭐 청산의 사르리라따라든가 이런 사실 그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멜로디 메이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의 막 그가 마치 뭐 민족의 어떤 정신을 담은 음악가라는 이런 뻥은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홍남파의 이 예술 가곡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에 봐서 이건 예술이고 이쪽은 대중음악인 것이지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그리 큰 영역의 차이가 없었고요. 실제로 당시에 젊은 대중, 특히 학생 대중들의 입장에는 더욱더 예술 가곡이나 유행가나 사실은 노래 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이 시점에 탄생한 장르가 있는데요. 바로 소파 방정환에 의해서 주도된 어린이 운동의 결과물인 동료가 이 당시에 엄청나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는 첫 번째 기술상으로도 굉장히 좀 사실상 굉장히 그 음악 기술적으로도 조금 쉽잖아요. 초보적인 것이고 애기들이 불러야 되니까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기능상의 테크놀로지상의 문제도 있고 당시에는 이제 이 동료가 결국은 준비론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정말 힘을 길러서 우리 대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 다음 대에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꼭 독립을 쟁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또 준비론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동료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모두 동료에 대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이론은 좌파 쪽이 훨씬 뛰어난데 그래서 나온 동료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걸작들은 사실 우파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걸작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윤극영의 반달 같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식민시대 동료의 최고 히트곡은 친일파 박태준에 의한 오빠 생각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한 곡이 이때 동료 중에 최고의 곡은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사실 이 노래는 독립운동도 했던 민족주의자 그 목일신이 쓴 동시에 노래를 붙인 것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그냥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알레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동료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동료가 상대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작품에 비하면 사실 검열의 그 좀 압박도 덜했고요. 또 입에서 입으로
사실 말이 동료인 거지. 이 당시에 동료들이라는 게 애기들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 어른들도 다 같이 부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료에 대한 동료가 가지고 있는 이 20대, 30대의 그 대중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했다라는 것 또한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창작 동료들이 그 이전에 전래 동료들 뭐 세야세야나 이제 이때는 세야세야 파랑새야가 동료가 돼요. 뭐 뚜꺼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전래 동료들을 전부 이제 이 창작 동료들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랑 26년 아리랑으로서 시작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OST예요. 영화 주제가들.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서 동시에 이제 이 영화 주제가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아리랑 3년 뒤에 나온 낙하유수의 주제가인 강남달이 이제 흔히 말하는 대중음악사에서는 최초의 창작 OST, 창작 주제가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홍규의 아리랑은 아무래도 그 선율 자체를 나홍규가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짜깁기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창작 주제가로서는 최초를 이제 이 낙하유수의 혹은 다른 제목으로는 강남달을 최초로 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영화보다는 오히려 OST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에 의한 창작 작곡 시대, 대중음악의 창작 작곡 시대를 열게 되는 곡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를 여기 OST에서 이 낙하에서 강남달을 부른 가수가 누구냐면 그 영화 아리랑에서 주제가인 아리랑을 부른 바로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요. 이정숙이 이 노래를 불러서 또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노래만 들어봐도 윤금의 반달이나 OST 낙하유수나 그게 그거예요. 예? 고향의 봄이나 봉선아나 지금 계속 나오는 노래들이 전부 4분의 3박자의 노래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이 3박자의 노래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결국 이 3박자 중심의 노래들이 이제 패권을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체제를 갖춘 뽕짝 트로트에게 앵카에게 2박자 체제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되는 것은 1935년 목포의 눈물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2박자 노래가 함부로 명함을 내질 못했어요. 한반도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을사보조야 을사늑약 싹 30주년이 되는 1935년에 드디어 한반도는 일본풍의 2박자의 리듬에 완벽하게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30년대가 되면 20년대 후반 30년대 되면요.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서구의 대중음악의 대부분의 장르들이 상륙합니다. 블루스나 재즈, 샹송, 탱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월드뮤직이라고 부르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이미
식민지 경성에 다 상륙했고 이런 풍의 노래들이 30년대에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양상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식민지 시대의 최종적인 이런 제가 이렇게 이 트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긴 먼 길을 왔는데요. 그냥 식민지 시대니까 일본 풍의 엔카 트로트가 당연히 주류가 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로트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여러 요소들 그리고 여러 형태들의 장르들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스펙트럼을 만들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말해서 트로트가 본격적인 어떤 그 대중문화의 천병이 되는 건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강점기가 10년밖에 남지 않은 35년도에 와서나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 시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승부는 역시 산업에 의해서 결정나는데 그 산업은 OK 레코드에서 다시 말해서 좌인수 운환영 왼쪽에는 진주 출신의 남인수 오른쪽은 목포 출신의 이난영이라는 최고의 톱스타를 거느린 OK 레코드와 하여튼 백년설이라는 슈퍼스타를 거느리는 태평 레코드라는 두 메이저 레이블이 살인적인 라이벌전을 펼치게 되면서 이제 그 음악 문화의 패권은 트로트로 이제 이양하게 됩니다. 이 대목 역시도 이제 30년대의 모던 보이 모던 걸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런 겁니다. 바로 이 26년에 저는 사이찬미와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상징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개의 문화사적인 의미가 한국 그 한반도에 성립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서구라는 이름의 거대한 문화권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이고요. 또 하나는 아리랑과 그 이후에 수많은 또 그에 관련된 노력에서 보여지는 일관된 민족주의적 열망입니다. 근데 이런 한국 식민지 조선의 이 민족주의적 열망은 사실은 굉장히 세계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근대 국가를 전제로 성립된 개념인데 한국은 국가 없는 민족주의라고밖에는 부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가보지는 우리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근대적 국가적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존재하지 않은 국가의 민족주의를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추동해 왔다는 뜻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양상이 강화될 수 있었던 데는 단순한 어떤 그런 그 반제국주의의 독립투쟁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비록 국가적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근대적 국가의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영화, 소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문화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한국의 이 국가 없는 민족주의는 끊임없이 대중적으로 반복 학습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공화국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다시 왕조 체제로 유턴하지 않고 봉건 시대로 유턴하지 않고 공화국으로 이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근대적인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대중문화가 한국 시민들의 근대적인 시민의식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미디어를 통한 한국 대중문화의 성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